그래서 다시 한국의 화교의 문제로 돌아오면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화교들은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왔지만 한국과 중국이 이제 적대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적성국이죠. 예, 중국의 어떤 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만 국적을 취득하고 대만 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화교 학교 이런 것들을 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대만식 교육, 대만식 국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흡수 통합이 되고 그래서 반공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대륙 수복이라든지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화교들 사이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1983년도 5월 5일 기억하십니까? 83년 5월 5일. 네, 그때 공습 경보가 이융평? 이융평은 83년 3월이에요. 그때 공습 경보가 꽤 자주 있었는데 83년 5월 5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기억해요. 그때 공습 경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하에 대피했다가 어린이날이. 네, 어린이날인데 지하에 대피했다가 TV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공습 경보가 나서 저랑 아버지랑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흑빛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근데 아니 야구장에서 집에서? 집에서 TV로. 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공습 경보가 나니까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쵸. 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중국인 6명이 중국 민항기를 납치해서 남한으로 이제 착륙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 나중에 뭐 화교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이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대륙의 비행기죠. 네네. 중화인민공화국의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네. 거죠. 이 비행기가 사실은 중국의 션양에서 상하이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6명 중에서 한 명 이제 주범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쭈어창런이라고 이 사람이 뭐 홍위병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힘 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중국 물자국의 관료가 됐는데 뭐 부정축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 사범이 되니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런 납치극을 꾸민 건데 한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대만에 망명할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조종사를 위협해서 비행기를 돌려라. 근데 돌리니까 이제 북한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종사가 몰래 평양에 착륙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어디로 오냐 춘천 캠프 페이지라는 미군 기지에 착륙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북한 이제 초계기가 떴으면 거기에서 이제 잡히는 건데 북한 레이더망이 그때 발달을 안 해가지고 안 걸려요. 네, 거슬하네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남한에서 이제 F-16이 떠가지고 유도를 해서 캠페이지에 착륙했는데 페이지는 헬기 기지. 아파치 기지죠. 그래갖고 활주가 짧아요. 그래 활주를 벗어나서 이제 그 풀밭에서 착륙을 한 거예요. 아니 굉장히 위험천만했네요. 위험천만하고 이게 정말 냉전 시대에나 있었을 그런. 그러니까 아니 우선 북한의 관제 그 라인에 있었던 애들은 다 수청당했을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칼기가 소련 영국 침범해갖고 격추당했잖아요. 이게 남한에 가다가 격추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커뮤니케이션 됐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착륙해서 그 6명의 납치범은 한국 이제 경찰로 인기가 됐고 그 민간인들이 한 100여 명 이상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송환해야 되잖아. 송환해야 되는데 송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한 정부에서 이들을 워커힐 호텔에 숙박을 시키면서 잘 대접. 극진하게 귀빈으로 대접하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견학시켜주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그 용인 자연농원에서 막 놀이기구 타고 막 즐겁게 놀아요. 그런 동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공 민용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비행기는 중공의 심양에서 상해로 비행하던 중 6명의 중공인 납치범들에 의해 피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객기의 탑승자들은 5월 10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하기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근교에 산업시설을 시찰했으며 용인 자연농원, 종합지원시장, 백화점과 시장 등 여러 곳을 두루 구경하고 우리의 참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백화점과 시장에 쌓여있는 우리나라 상품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호텔에서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롭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본 중공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북한교의 허위 선전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실상이 정확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그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 이제 굉장히- 데리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렇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거를 체제 선전으로 이제 그렇지, 활용하려고 하는 활용한 거죠. 거죠. 남한의 그렇죠. 자본주의가 네. 이렇게 발달했다, 네, 이렇게 네, 네. 인민복 입고 온 네. 중국 인민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그리고 삼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까지가 있었을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미 수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그 전에 일본이랑도 뭐 수교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뭐 대탕트의 물결이 개혁 개방 뭐 선언 70년대 말에 선언했고, 그러니까 그런 신모 원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사 정권 하에서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런 신모 원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신모 원료 하에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죠. 잘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오버했다. 오버했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냉전 상황에서 그런데 굉장히 그게 깊은 인상을 남겼대요.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에게 그런 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게 1986년도가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에 중국이 그렇죠, 참가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해갖고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했던 그런 네.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남한이 접촉하는 그런 그렇죠. 최초의 순간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연한 계기지만. 아마 요 환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은 대통령의 약간 캐릭터랑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정컨대 뭐 그럴 수 있죠. 전두환 정권 이게 네. 2년 차면 3년 차 때라 또 그거를 이제 자기의 네.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그러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용으로도 또 음. 활용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나중에 후문인데 그 민간인 승객들 중에서 뭐 당연히 그때 그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면 고위 관료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을 그렇죠. 거고, 네, 네.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 현양에서 근무했던 중국의 무기 개발 학자들, 과학자들, 특히 핵무기 과학자가 탑승하고 있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후달리는 이들을 사건이네요. 정말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화시켜야 될 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그 남한과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남한 측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납치범 6명의 납치범을 원래 이 국제법에 따르면 중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남한이 이들을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을 이제 한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언이 되고 대만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니 뭐 그 리즈너블 하죠. 그렇다고 그렇죠. 어느 한쪽만을 편을 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상황에서 보면 리즈너블한데 이제 결론이 그렇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6명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온 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공투사 이걸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납치범에서. 그래갖고 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한국에 있던 화교들이 이때 대만 정부의 뜻에 맞춰서 이들을 대만으로 송환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보면 포인트구나. 한국의 화교 집단이 그 당시에 냉전 체제 속에서 어떻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깊숙하게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있을 때도 화교 청년들이 그 명동에 모여가지고 천안문 그 이제 중국 지지한다. 대학생들을 지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근데 이제 뭐 다시 그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이제 대만에 돌아가서 납치범들이 대만에서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정착금도 받고 결혼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주범인 쪼창런이
결국에는 대만에서도 납치 살인범으로 체포가 돼요. 참 사람 결국에 안타까워요. 범죄자는 범죄자였던 거죠. 그래갖고 대만에서 총사령을 당합니다. 결국에 정말 이런 희극적이지만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 대만, 중국 사이에 있었던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또 화교들이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건 결국 그냥 뭐 구호였던 것뿐이네. 그죠? 방-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죠? 예. 그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어떤 그렇죠. 상황으로 몰고 갔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만과 단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만이 명동에 차지하고 있었던 대만 대사관 부지는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